네, 현재 미국에서는 10월 연준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성장률 개념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GDP 개념이 바뀐다는 건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 안착을 했는데요. GDP 개념이 G5 성장률로 바뀐다면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GDP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GDP 한계를 좀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GDP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즘 각국 그 중앙은행이 예측을 할 때 예측이 많이 틀린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별 성장률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예측을 자주자주 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예측을 자주자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제의 그 잣대 역할, 그 국가의 그 경제정책이라든가 기업의 그 경영계획이라든가 개인의 재테크 전략에서 사실 미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 전망할 때는 아무래도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GDP 성장률, 이게 새로운 뉴노멀 환경에 맞으면서 사실 이것이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이 GDP 성장률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페드가 지금 그동안 거시경제 모델팀인 포브스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이 내일 정도에 사실 그 차기 의장으로 이렇게 지명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비경제학도긴 하지만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미 상무부에서 2014년서부터 검토해왔던 이 성장률을 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편 자금은 지금 미국의 그 정책 금리가 연방기금리다라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는. 네. GDP 성장률 개념이 바꾼과 함께 미국의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가장 금리 인상 금수정할 때 에게는 연방기금리가 온 FFR 금리로 바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두 가지 틀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내 증시도 어제 코스피 지수가 2,530 보면서 2,500에 안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페드 회의도 열리고 2,500선 하는 국내 증시도 연결시키다 보니까 네. 사실 이 개념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자막에 3,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상시에 당신이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데요. 예. 전제 조건은 GDP 성장률이 아니고 지금 성장 추계가 아니고 새로운 그 국민소득의 개념에 해당되는 지요 개념을 바뀔 때에는 지금 상태에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 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 잣대죠. 경제 성장률 할 때는 많은 사람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해서 많은 지표들이 장단기 지표들이 있습니다는 가장 종합적인 지표가 바로 GDP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제 GDP 성장률 국민소득과 관련해서 경제 종합적 지표 관련해서 오늘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시경제학책을 쫙 이렇게 펼쳐보면 가장 이렇게 많이 다루는 것이 GDP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GDP 성장률은 이게 이때 지금은 많이 사용합니다는 1990년대 이후에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 이전서부터 종합적인 국민소득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GNP, GDP는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GNP는 속인주의 개념, GDP는 속지주의 개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 GNP, Gross National Product. 그 다음에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Domestic. 그 다음에 NNI는 Net National Income에서 순국민소득. 그 다음에 NDI는 National Net Disposable Income에서 순가처분소득. NI는 National Income에서 국민소득. 그 다음에 PDI는 Personal Disposable Income에서 개인 가처분 소득 이렇게 구별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주체에 따라서 또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거시경제 책에 나온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GDP 개념은 지금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하지만 이게 이전서부터 많이 변경되었다. 변경되었으니까 GDP도 유용성이 떨어지니까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국민 종합적인 지표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하고 GDP 성장률이 영구 불변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그 지표들은 경제 지표 중에서 우리 경제 사항이 자 경제 지표별로면 정부 가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있고, 금융사는 중개 기능이 때 빼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그래서 총 수출 부분도 하나의 대부분도 주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경제 지표들이 정부 활동, 기업 활동, 금융사 활동, 개인의 활동 이렇게 하지만 종합적으로 이러한 그 경제 주체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국민소득 개념을 본다. 그래서 주체별로는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종합적인 지표가 개편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관심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GDP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GDP가 처음부터 그 나라의 경제를 판단하는 절대 지표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 역사를 좀 알려주시죠.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 활동에서 보면 그래도 경제 사상사에 썼을 때는 한 나라 경제가 아마 아시겠습니다는 1800년대 산업혁명 때부터 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경제가 왕성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경제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지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그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1800년서부터 이런 국민소득 지표의 필요성을 느꼈던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작업이. 나중에 이제 제가 그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어디다 보니까 논의를 거쳐서 가장 국민소득의 개념이 구체화된 것이 아마 1930년대 사실 그때 당시에 대공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 후보 대통령 시절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도 거품 문제 이게 붕괴되면서 각국들이 어려워지니까 보호주의를 가면서 이것이 1930년대는 대공황 사태를 겪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대공황 겪었을 때 그 이전에 마이크로 지표, 미시경제 지표 가지고 이 대공황 문제를 처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공황 사태에 어쨌거나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요. 이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경제 상황부터 파악하지 않았냐. 다시 말하면 대공황 발생시켰던 미국의 경제가 얼마큼 망가졌느냐. 이것부터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뭐든지 병을 치료하려면 환자의 이렇게 정확하게 병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대공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미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지표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 경제학에서 유명한 케인즈 이론이 태동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먼트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사실 그 경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에서 케인즈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보면 마이크로 이코노믹, 미시경제학에서 한나라 경제 전체는 매크로 이코노믹에서 경제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한나라 경제 매크로 이코노믹이 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경제 지표에 해당되는 이렇게 GNP든 GDP든 국민소득 지표가 나오게 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930년대에 국민소득 통계가 처음 나왔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때는 GDP가 아니라 GNP를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뭐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GNP가 먼저 사용했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1988년도 한국은행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경제성장률 경제에서 GNP 개념을 사용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GDP가 한국은행에서 GNP를 GDP로 바꾼 게 1995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렇게 사람들은 GNP가 연구불변의 이런 국민소득 지표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GNP 개념이 많이 했죠. 그러면 아시겠습니다는 GNP 개념을 얘기할 때는 이건 속인주의다. 그러면 속인주의는 뭘까 하는 한국 사람이 한국 내에서 있든 해외에 있든 한국 사람이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속인지 원칙을 취하죠. 미국은 속지지 원칙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후세를 하기 위해서 한 9개월 한 20일까지 한국에 이렇게 그런 기간을 거치다가 미국에서 홀딱 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으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속지지 원칙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GNP 개념은 글로벌 되지 않을 때 바로 속인지 원칙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생산하든 해외가 생산하든 그걸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GNP 개념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사실 이게 1990년대 이전에는 왜 속인주의를 취했을까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폐쇄 경제 체제에서는 글로벌화 진전되는 폐쇄 경제 체제에서는 GDP 개념보다는 GNP 개념이 더 유용했기 때문에 사실 1990년대에 경제 성장률 파악할 때는 GNP 개념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GNP 개념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가 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1990년대 이후서부터 GDP 개념으로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새로운 지표, 새로운 지표인데 우리가 글로벌화가 진전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1988년 때 1000포인트 가다가 2000포인트 가는데 한 10년 이상 걸쳤던 것은 네. 우리는 자 그때 당시에 GNP 개념에서 GDP 개념으로 바뀌었다면 글로벌화가 많이 진전된 국가는 사실상 뭐냐 우리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2000포인트 기간이 딱 당겨지는 거고 우리처럼 그때 당시에 글로벌화가 진전되지 않았을 때는 GNP에서 1000포인트 가면 2000포인트 가지 않겠느냐 기대가 나왔습니다는 10년 이상 걸쳤던 것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GDP 개념으로 바뀌면서 글로벌화가 진전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의 개념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GDP, GDP 경제 성장률로 많이 사용됩니다는 1990년 이전에 글로벌화 진전되지 않을 때는 속인지 원칙을 취해서 GNP 개념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GNP는 뭐의 약자일까? 앞서 말씀드렸지 Gross National Product. 한국 사람이 한국 내에서 그다음에 해외에서 생산하면 모두 국민소득 개념에 통합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는 폐쇄 경제 한 나라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분석의 틀에서 보면 이것이 뭐냐 소득면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경제 성장률은 added value 최종 부가가치 합이거든요. 최종 부가가치는 뭐냐 소득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 치정돼 있었으니까 이 GNP 개념이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처음에는 GNP 개념을 좀 사용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 글로벌화가 좀 시작이 되면서 각국이 좀 GDP를 앞다퉈 사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1990년대에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그때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 8차 라운드 이것이 이제 8차 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1995년에는 WTO 세계 무역기구가 탄생됐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역의 그 급진전이 되면서 글로벌화가 진전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대우경제연구소에 있었는데요. 아마 글로벌 경영하면 지금은 여러 그 기업으로 분사됐습니다는 사실 그 대우그룹이 가장 이론적 토대를 하면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개념을 실현해서 제가 그때 싱크탱크 기관을 했던 대우경제연구소의 국제경제팀장을 맡으면서 네. 그 이론적 틀을 짰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도 글로벌화가 빨리 진전된다. 그러면 글로벌은 뭘까 하면 사람의 이동, 상품의 이동, 자본의 이동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과거에는 한국 사람 개념에서 우리든 해외든 생산했던 것을 GNP로 포함했습니다는 글로벌화가 진전되면 어떠냐 하면 한국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생산하든 외국 사람이 생산하든 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국민 생산 3년 등가 법칙에서 외국 사람이 이렇게 생산했던 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왜냐? 외국에 이렇게 치워보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의 부가가치에 서서 이렇게 분배소득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만든 것보다는 글로벌에서는 우리 땅에서 얼마나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유용한 지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GNP 개념이 우리 국민에 의해서 만든 개념에 비해서 GDP 개념은 지리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외국 사람이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만든 것을 통합한 이런 국민소득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 국민소득 개념에 대해서 많이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검토하냐면 그만큼 뭐냐 이 GDP 개념이 마치 이것이 영구불변에 생각하는 것처럼 많습니다. 근데 네. GNP에서 GDP로 바뀐 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91년 예. GNP에서 GDP로 도입했고요. 독일이 92년, 일본이 93년 GDP 개념을 도입했고 한국 보겠습니다. 한국은 95년서부터 GNP에서 GDP로 변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GDP 개념이 영구불변이 아니라 우리가 GNP에서 GDP 개념이 바뀐 것이 20년 조금 넘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은 노멀 소사이티에서 뉴 노멀 소사이티다 보니까 사실 이게 GDP 개념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각종 이걸 잣대로 해서 예측할 때 예측력이 틀리다 보니까 자 지금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국민소득 개념을 얘기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예측이 정확히 되어 있지 무슨 통화정책의 유용성을 증대시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2014년에서 미국의 상무부, 왜냐하면 미국의 상무부에서는 미국은 국민소득 개념을 우리는 한국에서 발표하고 있으면 미국은 상무부에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상무부에서 먼저 이런 것을 보조 지표를 하면서 이게 페드 입장에서는 이걸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지금은 한국의 이주열 총재께서도 이 GDP 개념보다는 지요 개념, 고성장률이 아니고 이렇게 고성장률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좀 경제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요 개념으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개편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도 밝힌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GDP가 역사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990년대에는 미국의 상무부 장관 그리고 옐런 그린스판 당시 연준 의장이었죠. 두 사람이 20세기 경제 분야 최대 발명품이라고 GDP를 좀 극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터넷상에서 보면 GDP 개념이 사실 GDP 개념을 사용할 때 미국의 세계경제 대통령으로서 가장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앨런 그린스펀이거든요. 앨런 그린스펀인데요. 당시 세계경제 대통령에서 가장 영향력 발휘할 때 국민소득의 종합적인 지표를 GDP를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20세기, 21세기 최대 발명품이다 했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발명해놓고 얘기해놓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라는 사태에 발생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도 자신의 안달을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앨런 그린스펀이 왜 GDP를 경제에서 온 최대 발명품으로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GNP 개념에서 GDP 개념을 할 때 그때 당시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불안했죠. 대표적으로 일본 경제를 들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GNP 개념으로 사용해서 굉장히 경제 성장률을 많이 일으키게 됐고 그거에서 혜택을 받은 것이 일본 경제거든요. 아시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1980년대 후반에 막강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제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자산분의 거품이 발생시키면서 자산버분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GNP 개념의 가장 희생적인 이런 국가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수출 지향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냐, 이 GNP 개념이 글로벌 수출 부분은 글로벌을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맞지 않는 개념 성장률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함께 한국이 희생을 했었는데요. 사실 GDP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글로벌 전략에 맞는 얘기라 그랬죠? 글로벌에. 그러면 세계에서 글로벌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가 어디냐?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GNP에서 GDP를 대다 보니까 여기 대규모 뱅크런이라든가 금융공해라든가 장기 실황이 발생하지 않고 이게 마치 페드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통화정책을 잘 강구해서 이런 것이 없었다 하는 측면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이걸 철저하게 근본 원인을 점검하지 않았으면 앨런 그린스펀이 세계경제 대통령으로 추앙받았던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사실상 이 GDP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것은 본인이 GDP에서 최대 발명포를 했다는데요. 그게 사실 뭐냐, 환경이 바뀌면서 이용성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2004년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보면 시장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자, 금리로 GDP 개념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그러면 자산분의 거품을 잡아야 되는데 그린스펀 수급꺾기 현상이 나다 보니까 시중 금리가 떨어졌다. 그럼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 문턱이 떨어지니까 정책 단계에서 금리를 올리려도 시장 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더 빌려서 사실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다 보니까 2008년에 금융 거품이 발생하면서 네. 서브프라임 모기라는 사태가 되다 보니까 자, 지금은 앨런 그린스펀이 당시에 세계경제 대통령으로 추앙받았으면 예. 금융위의 주범이기 때문에 사실 그 세계경제 대통령으로 지금은 평가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GDP에 대해서 21세기의 최대 발명품이다 이렇게 여기지만 그때부터 균열이 되면서 사실 GDP에 대해서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을 느꼈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행복은 GDP 순위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GDP의 개념이 자꾸 그때부터 개편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10년 만에 지금 와서 결실을 보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렇게 GDP와 결부시켜서 제가 대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O, Gross Output 개념, GO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른바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복 지표를 좀 가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그 GNP, GDP라는 개념은 또 다른 부가가치의 총합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행복 지표로 많이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GDP 성장이 높다, GDP에서 1인당 GDP가 높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의 행복 지표를 볼 때는 자, 1인당 GDP가 4만 달러가 되는 것과 지금 벵글라데시가 1인당 GDP가 한 300에서 500달러 정도인데요. 네. 어디가 행복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통계가 나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도 강남의 부자들이 행복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1인당 GDP가 높기 때문에 지역별 GDP, 그로스 지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GDP보다도 강남의 GDP, 그다음에 포항의 GDP, 이게 GDP거든요. 이런 그 개념을 사용할 때는 자, 한국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진국에 해당될 만큼 3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 되는데요. 그분들이 과연 저 경북의 상주분들보다 더 이렇게 행복할까 하는 관점에서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인당 GDP가 4만 달러인데 한 500달러 내는 벵글라데시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벵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높다 하는 측면에서 그쵸. 1인당 GDP가 항상 행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GDP에 대해서 행복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GDP를 대체하기 위한 논의가 많이 됐죠. 네. 간단하게 보면 왕축구 부탄 70년에 GNH 개념, 건강 개념을 도입해서 처음으로 GDP를 대체하자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 건강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 2008년은 유명한 그 대통령 중에서 여성 문제가 복잡했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행복 개념에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 GDP 해서 이때 개발할 때는 결과적으로 흐지부지 됐죠. 그런데요, 최근에 보면 스티어로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해표지가 연구 중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 지금 뭐냐 GDP라든가 뭔가 이런 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전환 국면에서, 전환 국면은 뭐냐면 노멀 소사이티에서 뉴 노멀 소사이티에서 세계 경제를 종합적으로 팔서는 이러한 그 종합적인 지표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네. 올해 들어서 IMF의 상위 기관으로 마이클 스펜스와 스티그러츠 이분들이 주가 돼서 세계경제전환위원회라고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경제전환위원회에서 세계경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그 지표를 만들자. 또 세계 국민의 행복에 맞는 지표를 만들자 하는 것이 공동 연구 과제로 주어지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이 GDP 개념을 지금 새로운 뉴노멀 환경에 맞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뉴노멀의 환경에 맞는 국민 경제의 종합적인 이렇게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표를 만들자 하는 측면이 지금 뭐냐 전 세계에서 상당히 연구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보더라도 자 예측력이 자꾸 틀리거든요. 올해 들어서도 한국은행의 예측이 뭐냐 4번, 5번 하더라도 민간 연구에 비해서 굉장히 예측력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국감이라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잣대에서 보면 한국은행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훌륭하지 않으면 자 지금 새로운 환경에서 보면 종전의 잣대 가지고 이렇게 하면 경제 포커싱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에 일이 있어서 저희 후배들이 매크로보다는 미시경제팀을 연구하자 해서 미시경제 연구해서 각종 팀별로 워크숍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그런 측면과 함께 지금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GDP 성장률 종합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것이 우리 내부에서도 좀 읽고 있다. 그게 새로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GNH라는 개념도 있었군요. 네, 요즘 뭐 이슈가 많아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GDP를 대신할 여러 지표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아까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G5 지표도 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되고 G5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표인가요? 네, 네. 왜 이제 이 부탄에서는 GNH 개념을 도입하냐면요. 세계에서 보면 부탄만큼 잘 사는 국가는 없죠. 그다음에 부탄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이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풍부한 부전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국민들한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주는 상태거든요. 부탄이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 유토피아에 해당되는 유일한 국가가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격차가 비교적 적다 보니까 결국 건강 개념에서 아까 H 개념 오늘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 부탄 왕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그런적인 부탄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지요 개념 그로스 아웃풋의 약자인데요. 이건 2014년 2분기부터 미국이 자꾸 경제 예측이 틀리다 보니까 GDP를 지요 개념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GDP의 발표 기관이 상무부인데요. 여기에 미국 경제 상황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지요 개념으로 도입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린스폰이 GDP 개념이 21세기의 반명품이라 할 만큼 경제 상황이 됐는데요. 이게 금융위기를 약식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금융위기를 발생시켰던 GDP 개념이 지금은 세계가 하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최소한 국경의 개념은 거의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를 레벨 플레이닝 필드라고 합니다. 레벨 평평한 플레이닝 필드, 활동할 수 있는 필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뭐냐, 한국에서 취업을 어려우면 일본에 가고 미국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계 환경인데, 그러면 그로스 도메스틱 지리적으로 보면 그 국가를 한정하면 되겠느냐? 이미 뉴노멀한 개수는 완전히 뭐냐, 전 세계가 하나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 세계가 하나 된 상태에서 그로스 도메스틱을 강조하는 성장률 가지고는 자꾸 예측이 틀릴 수밖에 없다. 네. 예측이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의 상무부에서는 GDP 개념을 이렇게 중심 지표로 하되 보조 지표로 지요 개념을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GDP와 지요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가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시청자 여러분, GDP와 지요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이 산속에서 나무를 해서 생나무가 돼서 그 다음에 통나무가 되고 널빤지가 되고 가구지품을 만든다 하는 하나의 생산 과정을 보면, GDP 개념은 산속에서 생나무 갈 때 150만 원 부가치가 창출됐죠. 그러면 150만 원, GDP에 150만 원이 들어가고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나무에서 통나무를 가면 150만 원의 중간재를 사용해서 200만 원, 부가치가 50만 원뿐이 안 됐죠. 네. 그래서 중간재인 150만 원 빼고 5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 그리고 널빤지에서 200만 원, 250만 원 돼 부가치가 50만 원 됐죠. 5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구 제품에서 350만 원이니까 널빤지가 25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부가가치 창출했죠. 100만 원 했으니까 350만 원 부가가치의 종합이다. 그래서 중간재로 들어가는 건 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요 개념은 어떨까 할 때는 지요 개념은 중간 개념을 빼지 않는다. 그래서 예. 산속나무에서 생나무 150만 원, 그 다음에 통나무 그냥 200만 원 들어가고, 널빤지 25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구지품은 300만 원 들어간다. 그래서 950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명확한 차이가 됐다. 그래서 도메스틱 프로덕트와 지요 개념, 그로스 아웃풋 개념은 다르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보조 지표로 됐는데요. 지금은 이 보조 지표를 사용한 지 벌써 2014년서부터니까 한 3년 정도의 충분한 이용성이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는 GDP에서 지요 개념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자,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이 지금 상태에서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 새로운 관심사가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표를 좀 확인을 해보셨는데 한국은행도 주요 지표를 좀 국민소득을 추계를 해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네, 네. 사실 한국은행도 이런 세계적 추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GDP 개념을 상회하는 것에 한국은행 예측력이 자꾸 떨어지는 배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측력을 증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우수한 한국은행 직원들이 사실 한편으로는 마이크로 이코노믹 미시경제 연구하고 한편으로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GDP 개념을 바꾸는 그 이한 어떤 지요 개념도 우리도 벌써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2년서부터 지요 개념으로 GDP를 바꾼다면 GDP에서 나온 그것보다 한 150%가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150% 나오다 보니까 이 자체가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은 기업이 주가되거든요. 기업이 주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자, 총수확률 기회에 대해서 보면 GDP의 총수확률 기회에 대해서 민간 소비와 기업이 어떤 쪽이 유치하느냐. 그다음에 지요 개념에서는 민간 소비와 기업이 얼마큼 되느냐 할 때는 네. 기업이 이렇게 주가되는 적이 될 때는 코스피 지수는 더 끌어올린다. 왜냐? 주식은 기업이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GDP 개념으로 하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는 총수항목별 각 항목 기업들을 보면 민간 소비가 우리도 65%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지요 개념으로 보면 4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65에서 45% 떨어지는 걸 어떤 쪽으로 가져가느냐. 자, 민간. 그래서 소비의 기여도가 65에서 40% 떨어지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다음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가 상승에 도움된다. 오케이. 그러면 GDP에서 지요로 하면 150% 해서 그 자체가 주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민간 소비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또 주가를 상승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게 해외 가면 갈수록
지요 개념이 GDP보다 더 높아지는 추세고 기업이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늘 그 월드뱅크에서 기업이 환경이 좋아하긴 나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기업이 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업이 주가 되는 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국민이 모두가 참여하는 기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야지 기업의 예. 눈높이가 맞는 이런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떠냐 하면 아이고 대기업 두들겨 팬다, 뭐 법인세를 올린다 뭐다 해서 기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잘 이거 개념은 맞던 거거든요. 세계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이 기업하기가 좋은가 어느 나라가 등위가 올라가고 세계에서 4번째로 기업하기가 좋은 나라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냐? 이런 추세와 맞물려 있거든요. 기업이 주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이 지요 개념으로 국민소득의 추계가 바뀔 때는 지금 GDP 개념은 3,000포인트 가기가 상당히 좀 지금 여건상으로는 좀 힘든 여건입니다는 지요 개념으로 바뀔 때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상태라도 3,000포인트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셨죠? 제목이 뭐냐? 이 3,000포인트 간다 하니까 야, 저 친구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그건 아니었고 지금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GDP로 지요를 갈 때는 3,000포인트 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제 조건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보면 새로운 뉴노멀이기 때문에 GDP에서 지요 개념을 바꾸고 그다음에 정책금리 측면에서는 지금의 미국의 지금 페드에서 하는 것이 정책금리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 연방기금리인데요. 지금 온 FFR 금리로 조만간 바뀝니다. 조만간 바뀌어요. 이것이 뭐냐? 빅 체인지다. 이런 빅 체인지를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지금 상태에서는 GDP 대비해서 지요 개념도 연구하고 있고 또 마이크로 이코노미 측면에서 미시경제도 연구하는 빅 체인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한국의 금통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도 우리도 새로운 뉴노멀의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것처럼 사람들이 세계적 자금 조달할 때 많이 사용했던 런던 시중은행 간 금리인 리버 금리도 40년 만에 종결된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금리도 나온다. 이게 세계 경제 환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지금 코스피에서 이례적으로 이명박 정부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취임하면 3,000포인트 간다 하는데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3,000포인트 굉장히 신중한 얘기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혹시나 참조가 된다면 GDP 성장률을 지호로 베니면 당신 정부에서 약속하지 않았던 코스피 3,000포인트 앞서서 도달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뉴노멀 환경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도 좀 종합적인 기본적인 통계 인프라 작업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5년 후에는 굉장히 박수를 받을 거다. 그게 국민의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GDP 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GO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